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결국은 인간도 병에 걸려 죽거나 뭐 이렇게 그게 천천히 죽는 거예요. 뭐 암이 걸릴 수도 있고 뭐 무슨 병이 걸릴 수도 있고 그렇게 죽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안전한 먹거리라고 할 때 그 먹거리 자체의 안전성 요거만 집중하면 중요한 걸 빠뜨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생각들을 늘 하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만들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될 수 없겠죠. 그 옛날에 제가 이제 도시농업을 처음 시작할 때 그런 토론이 있었어요. 수세미 있죠, 수세미. 여러분 수세미 아시죠? 수세미 이거 말르면 수세미를 쓰기 딱 좋아요. 그래서 수세미잖아요, 이름이. 네. 수세미를 꼭 유기농으로 키울 필요가 있냐? 먹는 것도 아닌데 수세미는 쓰는 거니까 농약도 주고 그 화학비료 주고 하면 잘 커서 커지고 그러면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그러니까 생산물만을 놓고 생각하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유기농 내지는 우리가 안전한 먹거리 이런 것들을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환경 자체가 사실 지속 가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농약을 주고 안 먹는다고 뭐 하면 토양은 어떻게 되겠어요? 땅은? 흙은 다 죽는 거죠. 그럼 거기에 다른 작물을 심는다 하더라도 맨날 그거 죽을 때까지 수세미만 심는 것도 아니잖아. 다 영향이 다 서로 끼치는 거죠. 주변으로 확대되는 거고. 네, 그렇게 큰 시각에서 봐야만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그래서 뭐 지속 가능한 농 추천하고 원래 시골에서 사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소는 집집마다 한 마리씩 다 있었어요. 저희 집도 보면 소는 한 마리 있어요. 왜 소는 한 마리 있어야 되죠? 등록 대학 갈 때? 그것도 있지만, 네, 그것도 있어요.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일을 해야 돼요. 소가 농사를 져야 되니까 쟁기질도 해야지, 썰이질도 해야지, 무거운 짐도 날려줘야지. 그러니까 소가 없으면 농사를 못 져요. 등록금은 얘가 새끼를 낳을 때 이제 등록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끼가 나야 이걸 좀 키워서 이제 등록금으로 쓰고 그 암소는 계속 길르죠. 얘도 같이 하면서 맨날 아침 저녁으로 이제 이거 풀베다가 지프라이 잘라가지고 큰 가마솥에다가 넣고서 끓여가지고 이제 퍼다 주고 아주 굉장히 정성 들여 키웠죠 소리를. 진짜로 식구처럼 키웠어요 소는. 그리고 또 키우는 게 뭐 있어요? 돼지. 돼지는 개는 왜 키워요? 대부분 그렇죠. 저기 집 지키기 위한 그런 정도. 그리고 남은 밥 처리하는데 딱 좋죠. 개밥풀도 하잖아요. 단밥처리 좋고. 그리고 옛날에 단백질이 많이 모자라 소는 함부로 잡을 수가 없어. 일을 해야 되니까 잡기 편하게 이제 개죠. 개하고 닭인데 그렇게 먹기도 하고 옛날에 그랬잖아. 돼지는 잘 안 길렀어요. 왜 돼지는 안 길렀을까요? 많이 먹어서. 너무 많이 먹어서. 아니 진짜 사람하고 먹는 게 똑같아요. 남은 것만 주기에는 돼지는 너무 많이 먹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돼지는 잡으면 고기가 많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소화를 못 시켜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 같으면 어떻게 했냐면 집집마다 돌아가며 키웠어요. 순번 비슷하게 정해가지고 올해는 니네 집에서 키워라. 그러면 명절 때 이제 잡죠. 동네에서 서로 나눠 먹죠 이렇게. 그 다음에는 우리 집에서 키우고 이런 식으로. 돼지는 늘 있었던 적이 없어요. 저희 집에 기억해보면 한 2번 정도 키웠던 것 같아요. 저희 집에서. 그리고 닭들 꼭 키웠죠. 뭐 이렇게 닭장 이렇게 이제 외양간 옆에 저희 집은 닭장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 보면 이제 닭이 보통 암탉이 한 뭐 5마리 있고 수탉 1마리 있고 그래서 그 닭은 또 그게 강하잖아요. 또 뭐라고 하죠? 수컷 우세 뭐 이런 게 강해요. 수컷 한 마리. 예, 수컷 1마리가 이제 보통 암탉 많게는 9마리에서 11마리까지 이제 거느린다고 하잖아요. 이 아무나 가능한 게 아니라 이 친력이 있어야 돼요. 쌈도 엄청 잘해야 돼요. 우리가 쌈닭이라고 말하는 게 사실 수탉이 수탉. 암탉이 뭐 이게 아니에요. 암탉들 안 싸워 잘. 수탉이 싸우는데 덩치도 엄청 크고 저 어릴 때 이제 어느 집 가면 유독 그 사나운 수탉이 있었어요. 그럼 이제 그 동네
애들하고 그 수탉하고 맨날 전쟁하는 거죠. 돌 던지고 도망가고 막 쫓아오고 막 쪼고 막 머리 같은 데 쪼고 막. 그러니까 닭장에 이렇게 있으면 또 알을 낳으면 이 침략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 있고 뱀이 또 알을 좋아하니까 슬그머니 오는데 이 수탉같이 걸리면 끝장이죠. 이걸로 한 방 때리면 아주 그냥 징징해져요, 진짜. 그만큼 수탉은 힘이 좋아요.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기르면서 앞마당, 뒷마당 돌아다니면서 지렁이 잡아먹고 벌레 잡아먹고 풀 뜯어먹고 이렇게 다니면 매일 아침에 알 하나씩 낳는 거죠. 산란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자연 상태에서는. 매일 낳지도 않아요. 그게 매일 나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몰래 가서 훔쳐와야죠. 그래서 닭은 그래서 아까 이제 얘기했지만 그게 있어야 돼요. 저기가 횃대가 갖고 있어야 돼요. 횃대 아시죠? 그 닭은 야생 상태에서 나무 위에서 올라가서 자던 습성이 있어서 바닥에서 자는 게 아니야. 닭은 횃대에 올라가서 자야 돼요. 그래서 뭐 자연 양계라든가 뭐 이런 거 하시는 분은 다 횃대를 설치해줘요. 횃대에서 자고 알도 아무데나 안 나요. 닭은. 왜냐면 밀림에서 살다 습성 때문에 으슥한데 아늑한 곳에서 따로 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알 낳는 산란공간 별도로 만들어주고 커튼까지 싹 쳐줘요. 그 속에 들어가서 알을 낳게. 근데 오리도 길렀는데 오리는 아무 데나 막 낳아요. 되게 신기해요. 그게 이제 다 본성이라는 거예요. 생명에. 오리는 왜 그렇게 아무 데나 알을 낳을까요? 오리의 조상이 누구죠? 기러기 거위. 청둥오리. 야생오리가 있잖아요. 걔네들을 잡았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해가지고 길들여서 오리를 만든 건데 이 얘네들은 정두성이 아니고 닭처럼 밀림에 사는 게 아니라 어때요? 얘네들은 계속 이동을 하죠. 돌아다니면서 살다 보니까 어디 한 군데 둥지를 틀고 알날 여유가 없어요. 얼른 그냥 아무데나 낳고 품어서 부화시키고. 근데 이렇게 사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본성이 그대로 남아가지고 오리는 아무데나 알을 막 낳아요. 막 찾으러 다녀야 돼. 오리가 어딨 나와. 그리고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죠. 닭알은 이렇게 바로 꺼내서 생으로 먹어도 안전하지만 오리알은 먹으면 안 된다. 그게 이제 오리알은 아무데나 알을 막 나니까 뭐 이렇게 병균이라든가 기생충 같은 거 감염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가 옛날에 있었죠. 오리는 그래요. 그래서 저희 텃밭에 가면 연못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연못이 한 반 정도만 하거든요. 강의제 반 정도만 연못이 있는데 물이 있으니까 얘네들이 날라와. 주변에 보면 가끔 알이 있어요, 진짜로.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 생겨요.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요?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못 먹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놔뒀더니 뭐 누가 먹었겠지. 뱀이 먹거나 아니면 다른 새가 와서 먹긴 했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알을 낳는 게 그 본성인데 그 본성에 맞는 어떤 그런 어차피 우리가 먹을 거지만 그렇게 본성에 맞는 어떤 그런 좀 해주면서 먹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안 먹을 수는 없어. 예를 들면 여러분들 북극의 눈물 보셨나요? 예. 북극의 눈물 보면 북극곰을 잡자 사냥을 하잖아. 그럼 그 이누이트들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성스러운 행위예요. 이게. 곰을 먹는다는 거. 그러니까 자기들 생존을 위해서 곰을 먹지만 그 먹을 때 야 맛있다 이거 막 개걸스럽게 먹지 않아요. 그때 정해진 순수한 것도 있고 마치 무슨 예식을 하듯이 의식을 치르듯이 이제 그렇게 먹죠. 그 늑대와의 춤을에서도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버팔로들이 1년에 한 번씩 지나다니잖아요. 이렇게. 그럼 그때 이제 인디언들이 사냥을 하잖아요. 굉장히 며칠 전부터 축제 같은 막 이런 의식을 치른 다음에 이렇게 잡아서 물 위에서 떨어진 애들 잡아서 그걸 운동해서 나누는 축제 같은 분위기. 굉장히 의식 속에서 먹죠.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생명은 죽이지만 그에 대한 항상 어떤 그 생명에 대한 존중감 이런 거를 늘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늑대와의 춤을 보면 근데 그 백인들이 들어오면서 뿔을 차지하려고 막 집단으로 학살하게 되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제 인디언들이 많이 놀라고 그러죠. 안 보셨나 봐.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죠? 네, 맞아요.
맞아요. 기억 안 나실 거예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인간이라는 게 다른 생명을 먹지는 안 먹을 수는 없어요. 호랑이가 불쌍하다고 토끼 안 잡으면 어떻게 해? 잡아 먹어야죠. 마담을라고 남탕에서 보면 나에게 새끼가 있어요. 날 저걸 잡아먹지 마세요. 그러니까 쪽제비 같아. 닭이 그러니까 쪽제비가 그런 얘기잖아. 나에게도 내 새끼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닭이 스스로 저항을 포기하죠. 어쨌든 다 생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다른 생명은 취하지만 이게 무슨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재미, 장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동학에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모신다고 하죠. 먹는다고 안 하고 모신다고. 생명을 모신다 내 안으로. 그 생명과 내가 일체화된다 이렇게 합리화를 시키죠. 종교적으로. 그런 약간 경건함 좀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사실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걸 먹잖아요. 저도 먹는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특히 이제 육식 필요 이상의 육식을 너무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수요를 맞추다 보니까 사실 또 어떻게 보면 그 축산 공장식 밀집 사육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거고 닭뿐만 아니라 소, 돼지 뭐 다 그렇잖아요. 모든 동물들 다 그렇게 키우잖아요. 근데 그런 거죠. 서로 이게 이게 엮여 있는 거죠. 엮여 있는 거고 이거를 해결하기가 사실 제가 보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육식이라는 걸 뭐라고 옛날에 입밥에 고기 구워 먹는 세상이 최고의 그런 나라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이미 이제 천국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고깃국이 아니라 고기 덩어리를 먹지 고깃국을 먹어도 돼. 고기 덩어리를 먹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윤 중심 먹거리 농축산물은 특히 축산업은 옛날 농가의 어떤 농업에 부수된 하나의 그냥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상부상조 했어요. 그러니까 소가 똥을 싸면 그 똥을 어떻게 해요? 네, 비료로 쓰는 거예요. 퇴비로 쓰고 그 음식물 볏짚 또 벼가 자라서 탈곡을 하고 남은 집 같은 걸 어떻게 또 소 먹이를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순환을 하는 거죠. 닭도 마찬가지고 외부에서 어떻게 투입 가져온 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저희 이제 집도 기억나는데 집에서 그 농사에 사용하는 방식으로만 소를 키우다가 어느 날 아버지가 무슨 욕심이 드셨는지 한우를 키우셨어요. 집 바깥에다 이렇게 하우스를 지셔가지고 소를 막 하다가 했는데 얘네들은 뭐를 먹이느냐? 사료를 먹이죠. 사료. 옥수수. 거의 90%가 옥수수 되고 이 보면 옥수수 알갱이가 보이잖아요. 이렇게 막 주는 거죠. 그러니까 소가 사실 풀을 먹어야 되는데 옥수수를 먹으니까 이상해지죠. 똥도 냄새가 엄청나게 나요. 원래 소똥은 냄새가 잘 안 나요. 안 나. 그 볏짚을 먹고 자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푹 끓여서 우리는 그 쇠죽 쓴다고 얘기하는데 그 쇠죽을 먹고 먹은 소가 똥을 싸면 냄새가 별로 안 나요. 그리고 밑에 즙을 깔아주기 때문에 이 즙에는 미생물들이 엄청 많으니까 발효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근데 그런 식으로 키우다 보면 사료를 먹고 옥수수를 먹고 자기 몸에도 맞지 않는 그런 걸 많이 먹으니까 똥에서 냄새도 많이 나고 늘 소화불량 상태에 소가 이제 있는 거죠. 사실 근데 인간이 그런 걸 고려하지 않죠. 어차피 팔만 찧어서 팔아야 한다라는 것이 정당화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걸 이제 생명 중심으로 바꾸는 거 그리고 먹거리가 공공적인 어떤 그런 성격을 좀 띄어야 되는데 저는 이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먹거리를 직접 생산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더 적은 사람들을 위해 먹거리를 생산해야 돼요. 지금은 너무 적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을 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밀집 사육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사실 이유가 있죠. 정부의 정책이 그랬던 거죠. 살롱 정책이라고. 끊임없이 농촌을 농업 생산자들을
죽이는 방식의 정책들을 계속 썼고 요번에 뭐 그 문재인 정부의 그 뭐 국정과제에도 농업은 아예 없어요. 없고 뭐 농민들한테서 생산해서 이렇게 먹이는 것보다 외국에서 그게 더 싸니까 어쩌면 정부 관료들 입장에서 보면 그냥 농민들 다 없애버리고 그냥 외국에서 사다가 주는 게 낫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시끄럽지도 않고 좋잖아. 예, 근데 그게 지속 가능한 방식이냐는 거죠. 그게 이게 농산물이 싸야 그 우리 다 옛날에 다 배웠잖아요. 다 연결돼 있잖아요. 저고가를 왜 저고가 정책을 취해요? 저임금을 주기 위해서 가능한 거예요. 이게. 임금을 적게 주어도 되니까 농작물이 싸요. 기초 이 식량이 값이 비싸면 임금을 많이 줘야 돼 자본가들이. 그러니까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제 다운시키는 거죠 어떻게든. 이 연결돼 있죠 다. 그래서 농민에게 농업 주권을 줘야 된다. 소농 중심의 생산 그리고 농민들의 기본적 생존권이 보장돼야 되고. 자 유통 구조의 혁신도 되게 필요해요. 이게 안 바뀌면 안 돼. 그 닭이 뭐 할인에서 이제 할인이 거의 독점하잖아요. 할인 악랄하죠 걔네들. 닭 뭐 그렇게 하여튼 대부분 다 할인해서 공급해요. 치킨집 뭐 어디 뭐 한 마리당 500원 준대요. 농가에 한 마리 할인이 가져갈 때마다 500원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완성차가 현대자동차가 하청업체 생산라인 이런 거 다 통제하듯이 근데 그런 거죠. 자기들이 물줄 알는 거지. 유통자본이 다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농부는 농민이 아니라 농부는 원래 자영업자예요. 근데 실제로 관계에서는 농업 노동자인 거죠. 지휘 감독을 받으면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에게 주권이 없어요. 거의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어요. 다. 생협도 마찬가지예요. 생협에서 뭐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한다는 미명하에 사실은 농부들을 엄청나게 지그해요. 관리 감독하고 막 이렇게 알죠? 쉽게 말하면 괴롭히는 거죠. 갈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안 되는. 그나마 이제 한산인 같은 경우는 생산자들 조합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자들의 발언권이 좀 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제 그 애들은 많죠. 유기농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해서 그 결과물만 그런 거지. 그 생산되는 과정은 하나도 유기적이지도 않고 친환경적이지도 않은 거죠. 그 생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착취하고 약탈하고 억압하면서 만들어낸 물건이 어떻게 유기농일 수가 있겠어요? 이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통구조의 혁신도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 협동조합이라는 거, 로컬푸드, 꾸러미 이런 것들이 사실 되게 확대돼야 되고 유통은 이게 가능해요. 사회주의가 실제로 그 옛날 그 소련이나 사회주의가 하면 집단 농장밖에 생각 안 나잖아요. 그렇지 우리가 사회주의 농업은 그냥 집단 농장인 거야. 농민들은 소유권도 없고 생산에 대한 권한도 없어요. 그냥 농업 노동자 뭐 불려 나와서 생산하고 뭐 생산물 분배하고 그다음에 여러 문제 생기고 그런데 그게 별로 좋지 않다는 게 다 드러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생산은 소농 중심의 생산이 아직까지는 좀 마땅합니다. 농민들이 스스로 계획하고 농업에 대한 주권을, 권리를, 권한을, 지배권을 가지면서 판매에 있어서만 이렇게 이제 사회주의적 협동 방식으로 그렇게 좀 해나가는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제 여기 농업 인구가 늘어나야 되는 건데 여기도 아까 빼먹었는데 도시농업이나 귀농 우리나라 농민이 300만 이하로 또 떨어졌죠? 없어요. 저희 집에도 농부가 한 분 계셨는데 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저희 농부가 없어요.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텃밭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요즘에. 취미로 이제 인천은 막 대규모로 하죠. 텃밭 수준이 아니고 텃밭 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냥 알았었어요. 네. 집단 농장. 그 집단 농장 여기는 이 텃밭을 하는 게 되게 좋아요. 저는 이제 어쨌든 도시농업에 관심 되게 많은 사람인데 그냥 근데 우리가 시장 가가지고 모종 이런 거 사다가
심고 이러는 것을 넘어서서 한 1, 2년 정도는 그렇게 해보는데 나중에는 실제로 체중부터 시작해서 씨앗을 받아서 그 다음에 싹을 틔워서 이거를 밭으로 옮기고 키우고 이런 과정을 다 사실은 해봐야 돼요. 지금 텃밭은 굉장히 한 타임만 하잖아요. 모종 사다가 심고서 따서 먹으면 끝. 그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한 5월에 시작해서 6월이면 끝나요. 좀 오래되는 것도 있긴 있는데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장마 때 이제 풀 많이 나면 이제 끝. 포기. 안 하잖아. 힘드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데 텃밭 하시는 분들 좀 맨날 하는 얘기가 그 1년 거를 한 살이 작물의 한 살을 한번 경험해봐라. 그럼 진짜 배울 게 많아요. 자기 스스로 씨앗을 받아서 싹을 키우고 이렇게 하는 과정. 나중에 또 따서 또 씨앗을 받고 이런 과정을 해보는 게 진짜 그게 노무이에요. 그게 딱 빠져버리면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렇고 뭐 예. 하여튼 이렇게 지속 가능한 농축산이 돼야 우리가 이제 살충제, 대란 뭐 이런 문제도 해결돼야 되는 건데 해결될 수밖에 없겠죠. 자연양계가 많은데 참고로 이제 그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대자연의 혜택이라고 부르는 햇빛, 바람, 흙, 물, 풀을 마음껏 누리며 사육하는 방식인데 흙바닥에 쳐요. 바닥, 흙. 그냥 시멘트나 이런 데가 아니고 개방을 해야 돼 우리는. 채광과 환기 그리고 횃대는 반드시 설치해주고 은밀한 알분지 이런 것이 다 실제로 그 야생에서 살던 닭이라는 어떤 동물의 생명의 본성에 맞는 방식이거든요. 우리가 비록 잡아먹기 위해서 하는 거긴 하지만 최소한 이 정도는 본성에 맞는 방식을 해주는 것이 서로에게 좋은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닭들이 흙 속에서 놀죠. 이런 식으로 우리도 이렇게 흙바닥이고 이게 횃대 보이시죠? 이게 횃대예요. 아니네. 모이통이네. 횃대 어디 갔어? 하여튼 어디 있을 거예요. 여기 산란실이에요. 산란실에서 이렇게 해주고 커튼을 이렇게 쳐줘야 그 안에서 닭들이 편안하게 알을 낳는 거죠. 참고로 재밌는 이제 얘기 이제 전 세계 닭이 몇 마리? 210억 마리. 인간의 3배. 우리나라에 1억 5천 마리. 엄청 많죠? 네. 객체수로 보면 닭은 지구에서 가장 성공한 척추동물 중 하나예요. 그리고 단백질 원이기도 하고 대량 생산되기 이전에도 종교, 의식, 문화의 중요한 동물이었어요. 닭의 주상, 붉은 야생닭, 적색야개라고 부르는 닭이 우리가 키우는 닭들의 조상이에요. 그리고 뭐 인도 남부의 잿빛 야생닭은 뭐 다른 야생닭이 들어가는 거고 인도 동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여기에 거친 열대 우림 지역에 서식을 했어요. 닭이 선호하는 횃대 오르기, 외진 둥지 알라키, 모래목하기는 여기서 야생닭의 흔적인 거예요. 이게 이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인 거예요. 야생닭, 이게 야생닭이에요. 이쁘죠? 얘들 실제 살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조류독감 이런 거 발생하면 백신을 다 여기서 얻는 거예요. 얘네들은 항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가축화된 닭들은 없어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밀집되어 사육하면서 생명이라는 건 원래 자기를 지키는 항체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다 사라져버린 거죠. 그냥 암탉, 야생닭, 암탉, 숫닭, 암탉. 이거 이쁘죠? 여기 붉은 야생닭, 적색야개 이렇게 중국, 남부, 인도 위에 이렇게 말레이시아 이런 데도 살던 거죠. 살던 건데 어떤 연유로 이렇게 건너왔는지는 잘 논쟁이 아직도 되게 치열하게 좀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한테 별로 중요한 게 아닌데 학자들한테 되게 중요한가 봐. 한반도는 2000년 전에 이미 가축화된 닭이 유입됐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재래닭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얘들 후손이죠.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후한소 동해열전에 한반도의 특산물을 열거하면서 꼬리가 5척이나 되는 닭이 있다. 꼬리가 5척이면 몇 cm예요? 4, 5, 15. 1.5m. 1.5m.
저도 이거 처음 알았어요. 천마총에서 발견된 단지에 달걀 수십 개가 발견됐대요. 그러니까 알이 그 안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아마 왕족들만 먹는 그 귀한 음식을 딱 넣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라 여러 고분에서도 닭뼈가 출토되고. 2000년 전 동남아로부터 또는 중국 남부나 북부로 전파됐고, 제레다 위토크리안 콘드리아 유전체를 해석 결과 중국 이외의 경로를 포함한 다양한 모기의 기원을 가지는 것으로 드러났대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만 온 게 아니라 다른 데서 이렇게 온 거예요. 우리나라 한반도의 제레닭들이.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와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대부분 사라지고 신품종, 알만 나는 이제 알 잘 나는 그런 닭으로 개량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닭들이 그런 닭들입니다. 90년부터 본격적인 제레닭 복원이 이루어져서 긴꼬리 닭 등 모두 20여 품종을 복원을 해냈다고 하더라고요. 얘네들이 이제 알을 낳겠죠. 이게 바로 이게 그 동이열전에 나오는 5척이나 되는 꼬리들 가진 닭, 그 후손 한 1m 정도 되는 꼬리가. 삼겹살. 중국 애들이 뻥이 심해. 그래서 이게 또 장승업이 그린 민화에 나오는 그때 이 보면 꼬리가 다 이렇게 길었던 거예요. 옛날에 닭들이 우리나라 토종닭들이 제레닭들이 이렇게 꼬리가 긴 품종들이 좀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런 걸 왜 보여드리냐면 이게 닭을 자꾸 우리는 먹을거리로만 생각하면 이 닭뿐만 아니라 식물이든 육류든 그냥 먹을 걸 중심으로 생각하면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이걸 하나의 생명으로 보고 문화의 어떤 그런 코드로 봐야 다양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거기서 삶이 좀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야, 넌 저거 맛있어. 이렇게 저거 팔면 얼마나 할까? 이런 식으로만 접근하면 정말 생명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요. 자, 닭의 수명은 몇 년인가? 30년이래요. 30년인데 근데 실제로는 이 30년 사는 닭은 없어요. 여기 보세요. 6개의 수명 49일. 충격이죠. 49일 되면 다 삼계탕 하는 거죠. 영계 뭐 20 며칠 있어요. 20 며칠 된다. 그게 최고 연하고 맛있대요. 자연사가 아니고 사람들이 죽이는 거야. 그렇죠. 예. 산란계 551.5년. 근데 자연양계에서는 최소 3년을 키워요. 3년까지. 그러니까 2배를 더 크는 거죠. 지금 다 30년 동안 사는데 문제는 뭐냐면 알을 놓으니까 사료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경제적 관점으로 합리성의 관점으로 보면 그런 닭들은 빨리 사라지는 게 좋은 거지. 예, 폐계다, 평택에. 예, 이거 산란계 갖다 하는 거예요. 산란계, 이게 폐계닭이 산란계 늙은 거. 맛있죠? 이따 먹을까요? 다른 참고로 뭐 이것도 뭐야 조개가 116년을 산대요. 해수가 바다 쪽에는 220년을 살고 하여튼 참고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30년을 살 수 있는 닭이 인간 세상에서 잘못 태어나가지고 49일, 550일 이렇게 생명이 단축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인간이 똑똑해서 얘들을 길들이고 가축화하고 또 식물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야생에 있는 풀들을 작물로 이렇게 바꾸고 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인간의 착각이 있어요. 인간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얘들이 그걸 허용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가축화가 안 되는 동물이 있고 절대 재배 불가능한 야생 식물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걔네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마치 우리가 인간이 똑똑해서 그렇게 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인간이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할 줄 몰랐을 거야. 그래서 후회할지 몰라요. 그러다가 나중에 복수할 수가 있어요. SF 영화 중에 그런 영화가 있어요. 우주선이 이렇게 막 날아가다가 어느 행성에 불시착을 했어. 막 사고가 났겠죠? 근데 내리자마자 막 공격을 하는 거야. 사람을. 심지어 풀들까지. 동물은 뭐 당연하고 풀 나무까지 막 얘를 공격하는 거예요.
거기가 어딘지 아세요? 지구예요, 지구.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들은 그 행성 거기 뭐라고 저희 대사가 나오면 그 행성의 모든 동식물들은 인간을 공격하는 방향으로 진화했다. 그 행성의 이름은 지구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런 곳에 결과물일 수도 있다라는 약간은 황당하지만 그런 생각도 가끔 해봐요. 인간이 이렇게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생명들을 너무 획일적으로 착취하는 거. 엄청난 착취죠. 고기 얼마나 많이 먹었어요 옛날에 우리가 명절 때나 먹었지. 지금은 뭐 고기는 중독이 돼요. 먹으면 먹을수록 먹고 싶어지는 게 고기거든요. 지금 청소년들 절대 물에 빠진 고기도 안 먹는데요.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고깃국 같은 건 안 먹어. 아까 이 밤에 고깃국 먹는다 그랬는데 고깃국은 안 먹는데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 물에 빠진 고기는 안 먹어 아빠 그러더라고. 통으로 먹는 거야. 온리 고기만.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육류 소비량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그 제레미 레프킨이라는 그 생태학자가 옛날에는 인류는 못 먹어서 죽었는데 요즘 인류는 많이 먹어서 죽는다고. 그렇잖아요, 진짜. 먹어서 문제가 생기죠. 못 먹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뭐 못 먹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너무 먹어서 문제가. 뭐 광우병, 뭐 유전자 조작 이런 거 다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많이 생산해서 싼 값에 공급해줘가지고 돈 벌까 뭐 그런 거만 이제 고민하는데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어려운 부분이고 지금 당장 뭘 할 거냐라고 따지면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뭐 인천에서도 왜 고기 안 먹는 월요일 막 이런 거 하고 지금도 하나요? 네. 그런 거 저 의미 있다 생각해요 진짜로. 한 번이라도 좀 안 먹어보는 거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 같이 활동하는 사람들은 밖에서 밥을 먹다 많이 먹다 보니까 메뉴를 마음대로 선택하기가 어려워요. 회식해도 맨날 삼겹살집 가고 막 그러잖아. 삼겹살 막 보면 막 불국집 나가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우리가 실천해 볼 수 있는 거는 전 이런 거는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먹거리를 한번 자급해 보는 거. 다 할 수 없어요. 몇 개라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농사를 지어보면 다 알잖아요. 농사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 농부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는지 이런 걸 알게 되고 먹거리의 어떤 소중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래서 도시농업 협박 이런 활동을 많이 하고 또 협동조합이나 이런 거 로컬푸드, 크로미 이런 것도 함께 우리가 좀 당장 실현해 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닐까 일상에서 실천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장 뭐 뚜렷한 해법은 없을 것 같고요. 저도 잘 모르겠고요. 이게 뭐 우리가 권력을 잡아서 한다고 당장 될 것 같지도 않아요.